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뚜렷한 소득과 소비의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45살에 일생 중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이후부터 소득이 줄어들어 61살부터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적자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적 주기를 오늘 첫 소식으로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생애 주기별 버는 돈이 쓰는 돈을 처음 초과하는 건 28세.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16세에는 교육비 등 소비가 많은 탓에 적자 규모가 4,418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45세에는 4,333만 원으로 소득 정점을 찍었고 흑자 규모도 1,748만 원으로 최대였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다 점차 소득이 줄고 소비가 늘어나며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시기는 61세.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등 보건 소비가 늘면서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70세에 경제활동을 그만둔 할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도 건강입니다. 대부분의 생활비를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나오는 거하고 또 저연금 나오잖아. 그거 하고 모자라면 이제 좀 더 가족이 있던 걸로 좀 쓰고 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려는지 몰라서 자전거 탄다. 우리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1년 전보다 16% 증가한 226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비 증가폭이 노동소득 증가폭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연령층별로 유년층 적자는 4.3% 증가한 184조 4천억 원, 노년층 적자는 10.3% 증가한 17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연령층은 137조 2천억 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규모는 1년 전보다 4.7% 쪼그라들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네, 이렇게 생애 전반에 걸쳐서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동안엔 연금만 한 번에 돌려받는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노후 대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보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관련 논의를 해야 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단추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은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만 연금을 냈다면 그동안 낸 돈에 약간의 이자만 더한 1,400만 원 정도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운다면 매달 연금으로 37만 원씩 20년 동안 모두 8,8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받는 연금이 6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 금액으론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 연령 상한인 60세가 돼버린 경우인데 때문에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연금에 가입할 이유는 없겠죠.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를 갖다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이후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늘 예정됐던 회의도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60세를 넘는 시점에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연령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요와 기업의 일자리 공급 사이 정책 매칭을 위해서 대규모 수요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나리 기자, 은퇴를 늦추는 중장년층이 점점 더 늘고 있군요. 네, 중장년의 절반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의 구직과 재취업을 위한 여러 정책 매칭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 상황별로 다층적인 수요와 공급을 파악했는데요. 만 40세에서 64세 사이 총 350만 명 중 향후 5년 이내 이직이나 은퇴 후 재취업 등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경우는 54% 수준인 18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장년 10명 중 8명은 구직 목적이 생계 유지였는데요.
구직 시 최우선 순위는 역시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희망임금은 월 평균 381만 원이었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임금은 이보다 50만 원 적은 33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받는 사람이야 월급을 가능한 더 많이 받고 싶을 텐데 돈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희망급여 간극이 최대 181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지불 가능한 임금 수준은 200만 원대가 가장 많아 구직자와 기업 간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번 기업 조사는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3년 이내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고용 형태와 노동 시간에 대한 눈높이도 차이가 났습니다. 중장년 구직자들 70% 이상은 정규직을 선호했지만 기업의 정규직 선호는 57%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시간은 75% 넘는 기업들이 주 40시간 전일제를 선호한 반면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3월 개관하는 중장년 취업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제 추석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인들에게 선물 세트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알뜰한 소비를 위해서는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추석 선물 세트인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격 차이가 최대 2배나 나고 또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세트보다는 낱개로 구매하는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도씨유 3개 구성 선물 세트 가격이 29,000원. 똑같은 제품을 낱개로 3개 사면 모두 14,000원으로 선물 세트가 2배 넘게 비쌉니다. 세트로 사면은 각각 사는 것보다 왠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면은 낱개로 사야죠. 낱개로 구매를 해서 제가 따로 포장지를 사서 포장하는 게 가성비로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명절 선물로 많이 찾는 식용유와 참치, 스팸 등의 선물 세트 가성비를 따져봤더니 10개 중 8개가 낱개로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선물 세트는 포장 및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서 낱개 합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동일한 구성 선물 세트를 상품명을 달리하거나 세트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똑같은 선물 세트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가 컸습니다. 참치와 햄 16캔 구성 동원 선물 세트의 경우 마트와 백화점에선 75,000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동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45,000원으로 3만 원이나 차이가 났고 CJ 제일대당의 스팸 세트도 자사 온라인몰 판매 가격이 25% 더 저렴합니다. 명절 대목을 노린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알뜰한 선물 준비를 위해선 보다 꼼꼼한 비교 구매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인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연장, 정부 지원 등으로 연명하면서 한계 기업 상태를 3년 넘게 유지한 이른바 좀비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한계 기업이 크게 늘고 있군요. 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한계 기업 비중은 17.1%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까지 늘었습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12.5%에서 13.7%로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의 한계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전년 수준 15.1%를 유지했지만 비은행은 같은 기간 24.6%에서 16.6%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한계 상태를 지속하는 좀비 기업들도 급증했다고요? 네, 한계 상태가 3년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한계 기업 중 작년도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기업의 비중도 2023년 16.3%에서 2024년 12.8%로 줄어 한계 기업 진입 후 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계 기업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39.4%, 숙박음식 28.8% 등 업종의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계 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한계 기업의 비중도 상승했습니다. 전체 기업에서 고위험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까지 늘었습니다. 한은은 한계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풍선 효과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성동과 마포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인접 지역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마포와 성동 같은 토지 주변 지역에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군요.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9%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성사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와 마포구가 각각 0.59%, 0.43%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강동구 등 강남 3구 인접 지역 오름세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성동을 포함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불안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를 하는 등 투자 수요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0.07%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1% 내려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최근 집값 오른세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을 했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6.27 대출 규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과 매수 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차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이번 관세율은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현대차 차종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투싼의 판매 가격은 29,200달러입니다. 유럽차 중 경쟁 모델인 폭스바겐 티구안의 가격은 29,495달러로 현대차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각각 관세율 25%, 15%만큼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투싼이 36,500달러, 티구안이 33,919달러로 우리 차종이 약 350만 원 더 비싸집니다. 일반 대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수백만 원 차이는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을 빨리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미국과 차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1%포인트 낮췄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관세 15% 적용을 위한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면서도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지양하고 신차 출시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으며 수요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 미국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메타플랜트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었다가 하이브리드로 하려면 약간 그 공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개월 시간이 걸리고.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2년 반 만에 9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빠른 협상 타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처럼 관세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협상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관련 통화 스와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뚜렷한 확답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우영준 기자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안전장치가 될 통화 스와프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로 약속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실행하려 했지만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율을 더 확대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행 방식을 대출 형식에 가깝게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 외화 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제2의 IMF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위기로 IMF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환율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돕는 입장이지 관세 딜하고는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는 케이스예요. 한편 김민석 총리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미국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2달 만에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새벽 야간 거래에 이어서 주간 거래에서도 1,400원을 넘어선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내놓자 간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한몫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치며 지난 8월 1일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간밤 야간 거래에서 4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경계감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 달러가 좀 반등한 것이 1차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현상도 환율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생산기지 이전을 이미 했으니까 달러 자금에 대한 실수가 기업들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말까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환율 레벨을 위쪽으로 좀 밀어 올려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과 증시 고점 부담이 맞물리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AI와 반도체 산업 훈풍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네이버는 두나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11% 넘게 뛰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한입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현행 금융당국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기획재정부만 반쪽짜리 조직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대는 긴급 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면서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부서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생산적 금융과 서민금융 지원 같은 금융정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던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떼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금융정책 기능 흡수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세제 기능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기재부는 당정대 발표 직후 경제사령탑 역할엔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 설계사들을 동원해서 그룹 내 다른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의 판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서 이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카드를 팔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오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각사의 보험 상품만 팔도록 보험 설계사와 맺는 전속 계약서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업무를 강요하는 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맺은 형식적인 계약과 달리 실질적 업무에선 카드 상품도 팔도록 보험 설계사들에게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022년부터 임원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을 핵심 지표로 포함했습니다. 해마다 실적에 따라 최소 1.5점에서 최대 5점까지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관리자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설계사들한테 압박하고 또는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겠죠. 앞서부터 이를 적용받았던 영업관리자에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최소 0.4점에서 0.5점만 부여하도록 설계해 카드 판매 업무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팀원이 한 10명이면 카드를 5-6건은 해야 돼 주는 거예요. 어떤 지점장은 이제 강압적으로 카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 카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회사가 소속 임직원 평가와 보상을 연계해서 위탁관계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카드 모집 실적을 압박하는 구조는 사실상 간접적 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영업관리평가는 핵심 성과지표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스마트카 생태계 선점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전 스마트띵스 앱에서 귀가 모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짓밟기나 온도가 조절되고 냉장고는 저녁 식단을 추천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스마트띵스 지원 범위가 앞으로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집 현관문을 열 때 차량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한다거나 날이 춥다면 3분 전 미리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문잠금 해제나 전기차 충전 등도 원격으로 가능하고 에어컨 필터나 엔진 오일 교체 주기 관리도 스마트띵스를 통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 그룹과 손잡고 스마트띵스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AI 홈 기능을 넘어 홈특화 차량 연동 기능을 국내 시장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카톡 협업을 시작으로 AI 기반 루틴 자동화, 음성인식 기반 통합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함께 만들기로 했고 배터리 협약이나 각종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협업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력으로 서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충분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이러한 협업 사례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관세 파고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은 기업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시행한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현재 38조 2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97%가량인 36조 9천억 원의 만기가 재연장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금융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만기 연장 또 상한유예 지원 대상 잔액은 약 44조 원, 차주는 약 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